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관계 심리학의 001반 4조 조장인 김윤진입니다. 저희 조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조원은 유지민, 조혜원, 김윤진, 김령아, 박지현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이버상의 인간관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 주제를 맡은 유지민입니다. 대학 생활 중 한 번쯤 겪게 되는 휴학을 둘러싼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갈등 상황 및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심리학적 이론과 연계, 기대 효과 및 결론을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갈등 상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휴학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을 바라보는 부모님과 자녀의 시선이 매우 상반됩니다. 부모님의 시선으로 휴학을 바라보면 휴학은 도태와 나태로 인식됩니다. 공백기로 인해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생활 패턴이 무너져 시간을 허비할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시선에서 휴학은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취득에 집중하고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진로 탐색을 위해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결국 상호 신뢰 저하와 대화 단절이라는 심리학적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사소통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반응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경청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대화 단절로 이어져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의 우려 섞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되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지 알겠다는 식의 수용적인 태도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 후 부모님이 왜 불안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먼저 읽어드리며 공감적 이해를 실천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휴학을 도태와 나태로 보시는 이유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걱정되시죠? 와 같이 부모님의 불안한 심리를 먼저 읽어드림으로써 감정적 벽을 허무는 공감적 이해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인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 설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 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자격증 취득과 진로 탐색을 위해 6개월간의 집중 시간이 필요해요 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을 긍정적인 언어로 제시하여 부모님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난받는다고 느껴서 바로 반박하거나 벽을 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내 의견만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상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통해 부모님과 정서적 유대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 중심 이론입니다. 휴학하면 망한다는 불안 대신 척도 질문이나 예외 질문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해내었을 때가 언제였나? 같은 질문을 통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휴학을 못하게 하세요? 라는 원인 분석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기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 대화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기존의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조력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긴장이 완화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히 휴학 허락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조예원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 살펴본 후, 두 번째로 이 문제 상황을 세부 기록한 내용을 돌아보며,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적 이론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핵심 갈등 내용으로는
동일 직장 내 친구 집단과 특정 구성원 간의 소외감 및 소통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양상은 잦은 번개 모임에 일정상 참가하지 못하는 특정 인원의 서운함 토로와 이에 대응하는 다수 인원의 피로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문제 상황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동일 집단에 속한 8명의 친구들은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여 즉흥적인 식사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 호소 구성원의 상태입니다. 이 구성원은 다른 업무의 병행으로 인해 즉흥적 모임 참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단 내 정보 소외 및 감정적 단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 측의 입장입니다. 단톡방 운영 및 2개월 단위의 정기 모임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의 일정 때문에 다수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받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입니다. 피해 호소 구성원은 먼저 연락하지 않은 성격임을 자처하며 관계 유지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역할 부여를 통해 소속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정기 모임 장소 선정이나 메뉴 결정을 해당 친구에게 일임하여 물리적 자리에 없더라도 심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경계 설정입니다. 전략적 거리두기 방법인데요. 일방적인 서운함 수용은 관계의 비대칭성을 심화합니다. 상대가 틱틱거리는 태도를 보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제공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적 이론 연계의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친구가 어떤 심리학적 이론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집단 동질성 편향입니다. 바쁜 친구는 나를 제외한 7명을 공격적인 하나의 응집된 집단으로 인식하여 방어 기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동적 의존성입니다. 스스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나를 돌봐주기 바라는 심리적 의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사입니다. 본인의 시간 관리 한계나 노력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친구들의 배려 부족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려 자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밀감의 역설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자에게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모 증후군입니다. 집단의 즐거운 경험에서 나만 배제되고 있는 공포가 공격적인 성향이나 서운함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 번째 발표자인 4조의 조장 김윤진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문제 정의, 문제 상황, 세부 경험, 해결 방법, 그리고 심리학적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발표에서 가족 구성원 중 자매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부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언니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기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집에 저와 어머니 둘만 남게 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어머니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 관심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나 관심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집중되었고 장기 출장 중이신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할 때에도 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이전과 달리 관심이 저에게만 쏠리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부담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여 관심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와 개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심리학적으로 불안과 자아 방어 기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관심 속에서 관계적 부담을 느끼며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회피 행동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연인과의 관계입니다. 차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문제. 두 번째, 세부사항 기록. 세 번째, 해결 방법. 마지막 네 번째로 심리학적 이론 연계 설명입니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문제 사항으로 만나자고 한 시간에 서로 계속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엇갈리다 보니 만나기 전부터 서로의 기분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생 결과로는 상호작용 불일치와 배려가 상대방에게 오해로 전달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기록입니다. 문제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나기 위해 서로 약속을 잡습니다. 만약에 제가 약속 시간보다 빨리 가게 되면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게 되고 반대로 제가 늦게 가게 되면 남자친구는 빨리 가게 되어 서로 계속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 발생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은 대부분 문자 혹은 카톡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정하다 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약속에 대한 인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엇갈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규칙으로 지각 시 벌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사람이 그날 밥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벌칙에 대한 목적이 뭐냐? 지각이라는 부정적인 행동에 벌칙이라는 불쾌 자극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을 준수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잔소리보다는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해결 중심 이론으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끄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김순남 교수님의 인간관계 10대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10대 기술 중 경청, 공감, 표현, 조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과 사항에 대해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이고, 표현은 엇갈려서 힘들다라는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절은 엇갈릴 때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비난보다는 해결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적 이론 연계 설명입니다.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건 자극으로는 벌칙이고, 조건 반응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벌칙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약속 시간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순남 교수님의 인간관계 10대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속 시간은 벌칙 피하기라는 조건 형성을 통해 서로의 독착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인간관계에 이어서 저는 사이버상의 인간관계 주제로 발표를 맡은 행정학과 3학년 박지연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중 사이버상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심리학적 요소가 담겨 있는지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 유형과 갈등 상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현대의 인간관계는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공통 관심사로 강력한 소속감을 주는 팬덤이라는 익명 관계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가져다주는 단편화된 정보와 팬덤의 집단 심리로 인하여 사이버상에서 갈등과 오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팬들이 주로 소통하는 SNS에서 한 팬의 불만이 담긴 타 팬덤 B가 우리 팬덤 A에게 음악방송 현장에서 무례하게 굴었다 라는 내용의 목격담에서 갈등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덤 전체로 퍼져나갔고
해당 상황에 없던 팬들까지 개입하며 양측 모두 익명성에 숨어 자신이 속한 팬덤 상황에 대해 옹호하고 편들어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래의 사건에 대한 내용보단 억측과 험담 속 우리 쪽 말이 무조건 맞고 저쪽은 틀렸다 라고 격렬하게 대립하며 갈등은 집단 간의 거대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된 집단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의 열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장에 있었던 제3자, 다른 팬덤인 중립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게시하자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함으로 인식했던 상대 팬덤의 행동이 공격성이 담긴 고의적 행동이 아닌 현장의 혼잡함이나 특수한 상황적 맥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게 되며 양측은 각자가 놓쳤던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하며 갈등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결국 사이버상 갈등의 해결은 내 정보가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과 객관적인 정보를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사례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백의 인지적 오류 중 정신적 여과입니다. 팬들은 현장의 복잡한 맥락적 정보를 배제한 채 상대편의 무례함이라는 특정 부정적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정신적 여과로 단편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하여 상황 전체를 왜곡해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웨이슨의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저 팬덤은 무례할 거야 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강화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공격적인 태도를 정당화하고 반대되는 객관적 사실은 무시하는 것에서 확증 편향의 이론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패스팅거의 몰 개인화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팬덤이라는 거대 집단 속에 숨으면 개인은 도덕적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집단의 이름 뒤에 숨었을 때 더 거친 언행을 표출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갈등 상황 속 심리학적인 대처 방법과 해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선 인지적 오류를 깨닫기 어려우므로 메타인지를 통해 내 감정의 정체를 객관화하여 정신적 여과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귀인 재구조화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인 온라인 특성상 우리는 상황보다 사람의 문제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때 귀인을 재구조화하여 비난의 화살과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인성이라는 사람이 아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위 목표의 도입입니다. 팬덤이라는 집단은 결국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갈등이 격해질 때 우리가 모두 아티스트를 위한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상위 정체성을 환기한다면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교 이론의 역발상입니다. 보통의 사회적 비교는 타 팬덤과 우리 팬덤을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활용해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성숙한 팬덤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로 비교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과거의 우리보다 더 성숙한 집단이 되려는 내적 비교를 통해 생산적인 팬덤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사이버상의 인간 관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는 조원들의 소감문입니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말한 유지민입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휴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이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원인을 심리학 이론과 연결해보는 경험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설득보다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친구와의 관계를 다룬 조예원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아낼 수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였는데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알게 되어서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번 과제를 통해 배운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며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네, 세 번째 주제인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저는 형제-자매 관계가 정서적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특히 형제-자매의 부재가 예상보다 큰 심리적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인 관계의 김영아입니다. 이번 과제는 엇갈리는 약속 시간 문제를 의사소통의 왜곡으로 분석하고 해결 중심 이론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본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각시 벌칙이라는 규칙을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에 대입해보며 막연했던 심리학 이론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상의 관계에 대해 발표한 박지연입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며 일상 속 갈등 상황에 다양한 심리학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타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심리까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갈등 상황에 대한 성숙한 심리학적 대처 방법과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